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보수당은 김형호 독립공관위를 흔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극단주의와의 결별을 어떻게 할 건지 좀 더 정상적인 이 보수 정당으로서 가 180석을 넘기고 제일 좋지 않나? 이대로 가면 개헌선 그 밑으로 이게 선거 결과 민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습니다.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환교회 서교보기 김미영입니다. 이틀 전에 선거가 끝났는데요.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전화를 받거나 또 걸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선거 결과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민 가야 되나 이런 말을 참 자주 들었는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민 갈 데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는 잘 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오늘 방송 시간을 다음 주로 미룰까 고민하다가 그냥 좀 평소와 똑같이 저희가 금요일, 월요일, 금요일, 수요일 이렇게 열흘에 2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패턴으로 계속 방송을 하게 됐어요. 오늘 제목은 21대 총선의 결과와 전망이라는 것은 그 이후 이 뜻입니다. 그리고 좌익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법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말은 전염병 또는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전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좌익이라고 표현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도 사실은 일종의 전염병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이승만 대통령께 배워서 지금도 계속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 간염병, 좌익 관염병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제목에 상당히 심각한 우려를 넣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쩌면 죽을 때까지 저는 계속 욕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훌륭한 분인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도 그분이 태어나신 지 100년이 됐고 또 100년 넘었죠 훨씬. 그리고 돌아가신 지도 벌써 60년 넘었잖아요. 거의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칭찬과 욕이 교차되고 아직도 욕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살다가는 앞으로 죽고 나서도 계속 욕을 먹지 않을까. 저는 그런 면에서 좀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 총선에 임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반문연대의 입장에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적을 세 가지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꼭 말하면 반문연대의 관점이 아니라 저는 내각제 세력, 내각제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세력, 그리고 범주사파 세력, 그리고 또 반문연대, 문재인 정권에 반하는 이 세 가지 입장을 골고루 바라보면서 선거에 임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치열하게 이 선거 국면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현실 정치인으로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이 현실에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선거에 관여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선거전에서 그 적을 반문연대만으로 보지 않고 소위 보수의 범주사파 세력이 들어오는 것과 또 범내각제 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견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반문연대에 임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조금 시각이 다르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총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선거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번 총선은 단지 총선 그 자체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의 문제와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총선만 갖고 봤을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반문연대의 실패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문연대, 반문재인 연대의 실패로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반문연대는 상당히 실패를 했지만 내각제 원포인트 개헌의 위험은 압도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범주사파 세력의 위험성은 잠재적으로 높아졌지만 그래도 상당히 눈에 띄게는 뭐라고 그럴까요? 당선된 수가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반문연대 실패를 부정적으로 본다면 제2의 내각제 세력의 쿠데타. 쿠데타란 말이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비박 쿠데타의 실패.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어떻게 관련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이번 선거의 결과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것은 전혀 또 다른 틀에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결과와 전망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코 단순하게 그냥 일반 저널리즘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라는 것이 참 독특하다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VOA는 저희 방송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가 좀 힘든 방송이다. 늘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 옷을 또 어떻게 입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항상 있는 옷을 그대로 입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가 옷을 사입으라고 돈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 옷을 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막 껴입는데 옷도 이렇게 입어라 저렇게 입어라 막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VON이 그렇게 뭐 수백만이 볼 만한 방송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많아봤자 3,000명 정도가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못 씁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래요. 어머니 옷 살게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방송을 오늘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전략가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대중적으로는 제 방송이 머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전략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방송이고 특히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들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이번 선거 결과를 간단하게 리뷰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 300석 중에서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갔습니다. 180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일단 그 단독 개헌선은 안 됩니다. 3분의 2가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소위 말하는 국회 선진화법의 그 봉쇄를 넘어설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아주 쉽게 저는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는 과반수만 그 의원이 있으면은 법률 통과시키기가 아주 쉬웠다. 그런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이 몸싸움 방지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반수 갖고는 늘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몸싸움을 줄이기 위해서 과반수가 아니라 이제는 60% 정도, 60% 정도 있으면 좀 법을 쉽게 통과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80석이 60%가 되죠. 그래서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의 그 장벽을 넘어서서 좀 법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전에도요, 이 180석을 좀 만들어서 좀 편하게 그래도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뭐 그 정의당도 있었고 기타 여러 가지 그 정당이 사실은 범여건이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180석이라는 건 단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을 좀 패스하기 쉽게 되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헌까지는 힘들다. 그리고 옆에 그
지금 미래통합당, 분홍색 미래통합당은 103석인데요. 그리고 그 무소속도 대부분 미래통합당에 뭐 가깝기 때문에 그 거의 뭐 110석 가까이는 이제 보수표라고 봅니다. 참 놀라운 숫자죠. 이렇게 보면은 반문연대는 일단 실패를 했고요. 하지만 개헌 저지선은 확실히 단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일반적인 지금 그 분석인데요. 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그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그럼 앞으로 대통령 선거 이제 완전히 망하는 건가?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180석이라는 이 숫자가 참 놀라운데요. 마치 미리 짜놓은 것 같은 그런 숫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뭐 부정선거에 대한 소지가 많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부정선거 소지가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혐의가 있으면 고발 고소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다 드러난다. 우리 사회가 그 정도까지가 안 되는 사회라면 정말 심각한 거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은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관심을 안 갖고 일단 중앙선관위에서 아주 엄정하게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한다면 이건 참 신기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체 득표수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득표수가 1,600만 정도거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1,400만. 득표 차이가 200만 정도밖에 안 나요. 전국 득표 차이가 200만 정도밖에 안 나는데 의석수가 이렇게 차이 난다? 이건 정말 이건 좀 신기하다. 200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의석수는 거의 뭐 어떻습니까? 180대 103. 이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숫자죠.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선거 공약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단순한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도 전체 득표수는 지난번에도 힐러리가 더 많았는데 당선은 트럼프가 됐거든요. 그런 이제 미국적인 선거의 특성 때문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그 총선 같은 경우도 전체 득표수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뭐 거의 80석에 가까운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일단 가로를 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더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결과인데요. 비례대표 투표 결과를 보면 미래한국당이 19석, 그리고 시민당과 열린민주는 거의 같이 보겠습니다. 21석.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이 있고 정의당이 5석. 정의당은 워낙에 이 준연동형 비례제를 통해서 사실 크게 좀 벌어보려고 했었죠. 그런데 미래한국당, 열린시민당 이런 꼼수 정당이 등장해서 사실은 법을 바꿀 필요가 없게 만들었죠. 이전과 이유가 같아졌고 대신 오히려 너무나 많은 군소 정당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거의 30개거든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것을 열렬히 원했던 정의당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또 기존의 기성 거대 정당은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석도 내지 못한 거의 30개 가까운 군소 정당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여러분 참 잘 보십시오. 정말 여러 개의 정당이 지금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의 정당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당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범보수, 범진보 이렇게로는 안 되는 그런 목소리가 있긴 있구나. 더 구체적으로 우리끼리의 목소리가 있구나. 그런 것을 좀 들어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좋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참 낭비가 큰 그런 선거제도였다.
아마 다시 이 선거제도는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득표수에서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범태극기 정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3년 내내 태극기 갖고 다니고 그런 분들이 또 따로 여러 가지 정당을 만들었는데 의석은 내지 못했지만 그 득표수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7개를 범태극기 정당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기독자유통일당, 그 광화문 태극기, 그리고 우리공화당, 주로 서울역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분들, 그리고 같이 들었었죠. 친박신당, 그리고 새벽당, 그리고 새누리당 역시 태극기 정당이죠. 덕수궁에서 주로 계셨던 분들, 그리고 한국경제당은 보수에 계셨던 이현재 의원이 나온 당인 것 같아요. 한국경제당이 있고 자유당도 뉴스타운 같은 그런 태극기 매체에서 만들었는데 쭉 다 모아보면 110만 표가 넘습니다. 득표율은 4%입니다. 저는 이 110만 표가 넘는 이 표가 그 정치 세력화에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않지만 저는 이 표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 기독자유통일당과 우리공화당 친박신당만 모으면 3%가 넘죠. 3%가 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여러 정당에서 저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어요. 정말 여기 있는 분들은 다는 아니고 그렇지만 의견을 물었을 때 범태극기 정당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탄핵을 반대하면서 아주 큰 목소리를 냈던 그런 이제 동지들이죠. 그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서 제가 아마 다 모여서 내지 않으면은 아마 한석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저에게 비례대표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당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올리지 않겠다. 사실 당선이 될 가능성이 있어도 제가 올릴 생각은 사실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국회에 들어갈 생각은 없었어요. 국회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리 법치와 자유민주 연대나 VON의 이 방송이 저에게는 좀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시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저희 많이 도와주세요. 앞으로 더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하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이 국회의원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표를 보면 이 100만이 넘는 이 범태극기 이 숫자가 저는 정말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마지막에 저는 선거 전날 오후에 제가 마음을 먹고 지역구는 우리공화당, 그리고 비례는 기독자유통일당 이렇게 지지한다, 이렇게 선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어디를 찍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는 기독자유통일당이나 우리공화당에서 표를 낼 것이다, 이 뜻은 아니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기적일 뿐이다. 그렇지만 제가 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했냐면 저는 이분들이, 이 100만 표가 넘는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각성된 분들이다. 각성되어 있다. 그냥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위험 앞에 서 있는지 전반적으로 각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100만이 넘는다. 이건 정말 너무 엄청난 우리 사회에서 기본 팩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세력화를 못하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이 100만 표는 핵심적인 세력으로 등장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한석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긴 하지만 저는 이러한 현상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두 너무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다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 저희가
범태극기 세력이 꼭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홍준표 후보가 나왔을 때 대통령 선거 때 저는 바로 이 표들이 결집을 해서 홍준표 후보를 끝까지 완주시켜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자마자 시도했던 이상한 개헌을 막아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100만이 넘는 이 애국 세력, 이 세력이 여전히 국회 의석을 내지 못해도 정말 소중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그 개파 현황을 제가 이번에 꼭 좀 같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개파 현황인데 지금은 이제 뭐 110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개파라고 해봤자 의미가 있겠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자유한국당의 현재 개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숫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까? 여러분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걸 먼저 보고 제가 이제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개파 이것은 파이낸셜 뉴스에서 2018년 거의 2년 전에 낸 그 분류인데요. 꼭 맞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그 자유한국당에 탈당했다 복당한 분들이 있고 잔류파가 있고 또 이번에 재차 복당한 그 새 보수당에서 재차 복당한 이제 재복당파 이렇게 세 파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2018년이기 때문에 이 두 파만 있습니다. 복당파와 잔류파. 이렇게 먼저 좀 보면은 일단 이번에 김무성계는 많이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어쨌든 공천 받은 분들 중에서 5명, 공천 받지 못한 분들을 빼고 공천 받은 분들 중에서 5분이 당선됐고 5분이 낙선됐습니다. 그리고 비주류 복당파 되어 있는 이 세 분, 김세연, 박인숙, 홍철호 중에서 세 분 다 국회의원이 못 됐죠. 그리고 강경 진박으로 분류되는 분, 이번에 아쉽게 김진태 의원이 탈락을 했고요. 그 중에 박대출 의원 한 분이 됐고요. 친박으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 박완수, 성일종, 이항수 세 분이 됐고 그리고 정우택 후보는 떨어졌습니다. 네 분은 못 받았고요. 범친박 한성교 이분도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 중립 나경원, 신상진, 심재철, 정용기 이 네 분은 모두 떨어졌습니다. 이주영 후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박으로 분류되는 분들 네 분 다 당선입니다. 곽상도, 김태흠, 윤상현, 추경호. 윤상현 후보 의원은 이번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죠. 굉장한 지역구 관리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랄 정도인데요. 그리고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들도 여전히 6분은 떨어졌고 또 6분은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범친박 이렇게 굉장히 세세하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이 언론사에서. 범친박 중에서는 그 공천을 받은 분들은 모두 당선이 됐고요. 중립을 유지했던 분들도 주로 그 당선이 되거나 또 낙선이 되거나 거의 반반이고요. 그리고 친홍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분은 이번에 역시 한 분은 떨어지고 한 분은 당선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를 보면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골고루 떨어졌다. 골고루 당선됐다. 거의 반반 되었습니다. 어디 하나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된 그런 것이 없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번에 그 새로 이제 들어온 분들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그리고 서울은 주로 강남권, 강남 3구로 거의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범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사실 어느 한 계파가 이렇게 잡는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누구 하나가 압도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새로 이번에 뽑히신 분들을 보면은 여전히 늘 텃밭이라고 말하는 대구 경북, 그다음 부산 경남, 그리고 강남 3구, 그 나머지는 비례 이렇게 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는 도대체 여기 새로 누가 이렇게 부상을 하고 있나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잘 보이지가 않는데 제가 지금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약간 심각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왜 이런 반문연대가 실패하는 그런 사태가 생겼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차명진 위원의 말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차명진 의원이 무슨 말 했는지 저는 제명을 시키기 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제명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선전하고 알려준 분들이 그 선거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후보 하나가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말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를 꼭 집어가지고 제명 이유로 삼았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소문을 내줬다? 저는 그전에는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 현상 자체가 좀 신기한 현상이죠. 그래서 지금은 차명진 의원의 말 한마디가 영향을 끼친다 이런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런 유치한 짓을 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는 이번 반문연대의 실패?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코로나 정치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문재인 지지율이에요. 문재인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그 문재인 대통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못 받은 지가 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200명이 죽어나간 이 대참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계속 높아졌거든요. 거의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미래통합당에서 전혀 관리를 못하는 것에 정말 큰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사태는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서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나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둘째 주를 기점으로 해서 한 달간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쭉 좀 보면 대통령의 그 지난 이제 20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50%를 넘어간 것이 코로나 때문이고 코로나 전에는 반을 넘어간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됐거든요. 1년 정도 거의 1년 반 이렇게 계속 50% 이하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참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50%를 넘어가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아시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은 2월 2일 기준으로 사망자가 없었는데 4월 17일 기준으로 230명이에요. 대만은 6명, 싱가포르는 10명, 홍콩은 4. 지금 아시아를 기준으로 보면은 한국은 아시아 전체에서 꼴찌입니다. 꼴찌. 우한 폐렴 그 발생국인 중국을 빼면 사망자가 지금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3월 8일 정도에 박능우 장관이 우리가 코로나를 너무나 대책을 잘 세우고 있다. 전 세계에 기감이 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우리에게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상상을 못하는 정도예요. 사실 그 문재인 정권이 이번 선거는 시진핑 방문, 시진핑을 한국에 초대해서 일종의 시진핑 유세를 기획하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기 때문에 시진핑은 올 수 없게 됐고 대신 코로나가 대신 왔어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와 큰일 났다.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정권은 거의 망할 지경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생각을 하는 보십시오. 2월 2일에 이랬는데 4월 7일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 사이에 공천이 있었고 그러니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나 큰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공천을 시작한 김형호 미래통합당 공천위원장은 아 이제는 어디든지 그냥 꽂기만 하면 다 우리 거야. 거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뭐 얼굴을 알든 모르든 뭐 초짜든 누구든 그냥 꽂기만 하면 다 우리 거야. 뭐 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말 그대로 홍준표 의원이 말한 것처럼 막천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대선 후보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역구가 튼튼한 사람들도 막 잘라버리고요. 이건 뭐 누구나 꽂아도 다 될 테니까 뭐 그런 건 뭐 필요 있어. 공천만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공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 그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사태가 완전히 현 정권의 최악의 비수가 된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세계 1위가 아니라 세계 2위의 정권 유지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1위의 정권 유지 능력은 전 세계에서 북한입니다. 북한. 76년째 권력을 유지합니다. 김일성 가족이. 그것도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까지. 정말 가난하고 못 살고 폭력과 공포에 쌓여있는 이 나라에서 야 정말 김일성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김일성이 대단한 것은 권력 유지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김일성에게 정치를 배운 주사파들의 신공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정권의 그 선거 능력, 정치 능력, 정권 유지 능력은 이제 거의 북한 빼고 기네스북에 오른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3월 초부터 갑자기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책의 거의 선구적인 나라로 바뀌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거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의 이 사태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야,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럼 뭘 신경 쓰느냐? 자기 사람들 비판에 신경 쓰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유승민 씨가 등장해서 어떻게 이렇게 한교안 대표가 하는 말마다 계속해서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미래통합당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례를 뽑을 때 비례 1번 여성을 전 처음에 권인숙 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 의협 간부를 비례 1번으로 했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는 한교안 대표가 최재집 회장을 만났어요. 의협 회장을 만나서 아예 그 말했어요. 그 한교안 대표와 최재집 그 회장이 만나서 중국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겠다.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표를 보셨는데 대만하고 한국 대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만이나 홍콩은 중국에서 원 차이나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거의 자신들의 앞마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만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코로나가 들어왔어요. 한국이 21일 확진, 대만이 21일 확진. 그런데 바로 다음 달 2월 7일에 대만은 바로 중국인 입국 금지, 원 차이나인데 입국 금지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죠. 첫 사망자 우리보다 먼저 발생해서 15일, 우리는 19일에 발생했어요. 쭉 계속 발생해서 우리는 200명이 넘었고 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만은 지금까지 사망자 6명, 우리는 230명이에요. 그래도 전 세계가 한국을 코로나 대책 성공국으로
러브콜을 보낸답니다. 아니, 안 죽어야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395명, 인구는 거의 절반쯤 되는데 확진자가 395명이에요. 대만은 성공이 아니라 그러면은 뭐 거의 신의 나라입니까? 한국은 확진이 10,000명이 넘고 사망자가 230명인데 어떻게 전 세계 최고의 대책국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고도 미래통합당이 자기 사람 죽이기만 하다가 끝냈어요. 선거를 끝냈어요. 그런데 지금도 자신들이 죽인 차명진이 덜 죽였다고 지금 차명진 탓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래한국당에,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에서 의협의 부회장을 처음에 비례대표 20번을 줬어요. 20번을 줘도 이번에 당선도 못 됩니다. 그런데 다시 조정할 때는 아예 22번으로 밀렸어요. 아예 당선이 안 되는 건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상혁 부회장이 사퇴를 해버리죠. 사퇴. 여러분 이 사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전 의협 간부를 1번으로 모셨고 미래통합당은 20번에서 22번으로 밀어서 아예 비당선권으로 밀어버렸어요. 이러고도 지금 차명진 탓을 한다. 저는 미래통합당 지금 가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 대선 가면 우리 집니다. 사람들 다 말려 죽일 생각입니까? 반성하세요. 최재집 의협 회장이 오죽했으면 이런 경고장을 던졌어요. 이런 경고장을 SNS를 통해서 야, 참 자신이 이렇게 삼고초려로 모셔온 이 대가급 의료인을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한다? 정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겠습니다. 최재집 의협 회장이 너무나 실망을 해서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로나로 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협 간부를 1번으로 하는데 미래통합당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최고로 일을 잘하는 의협에서 중국 문 닫으라. 그러면 우리 다 산다라고 했는데 말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에 자랑하는 코로나 대책은 의협 멤버들이 이뤄낸 캐거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이 정부와 이 정권이 다 갖고 갔어요. 그걸 지금 눈을 뜨고 그대로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자당 후보들 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어요. 두고 이 사태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지난 한 달 동안 이 정권이 한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지난 1년간 오르지 않던 대통령 지지율이 갑자기 이렇게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냐? 아니 돈 때문에 표 주는 걸 여러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까? 예전에 고무신 때문에 찍어주던 그때와 지금 10만 원 받고 100만 원 받으면 찍어주는 이때가 여러분 생각할 때는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심지어 저도 경기도에서 10만 원 찾아가라 이렇게 연락 오니까 잠깐 빙글에 10만 원 찾았으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시간이 없어서 지금 못 찾았는데 시간이 있으면 찾을 거예요. 지난 1년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년간이 아니라 한 달간 한번 제가 이 정권에서 이 코로나 대책을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3월 11일에
WHO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졌다 해서 팬데믹을 선언을 했죠. 3월 11일에 팬데믹을 선언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 주에 문재인 대통령이 50조 긴급 금융 지원을 선언을 했어요. 50조. 야, 여러분 50조. 여러분 50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됩니까? 100조.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득 하위 70% 가구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여러분 자세히 보셨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이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때 통합당은 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지지율이 천정부지를 쏟고 있을 때 4월 달에 들어서 김대호를 제명했고 그 다음 주에는 차명진을 제명했어요. 김대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했어요. 제명하기 전까지. 차명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희가 알지도 못했어요. 두 사람이 막말했다면서 이 정권이, 이 미래통합당이 막 그 막말이라고 하면서 소문을 전국에 내줬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거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거전을 치르고 있을 때 의협을 극울하면서 비례 한 자리도 주지 않고 잘라버리면서 비례 한 자리도 주지 않고 잘라버리면서 자당 후보들을 제명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용서됩니까? 저는 용서 못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김종인이란 누구인가? 김종인이란 누구인가? 갑자기 미래통합당에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물론 김종인 박사님 모르는 사람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선거를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범미래통합당 근처에 있는 범보수들은 저를 욕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그 웰빙족들이. 저는 종류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처럼 살아오지 않았어요. 난 지난 20년, 30년을 그 사람들처럼 즐기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반은 강압적으로 이 나라의 서버 관리자로 부름받은 저는 사명자처럼 살아온 사람이에요. 치열하게.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근처에 다니는 그런 웰빙 많은 교수님들, 변호사님들하고 제가 갔겠습니까?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한테는 김종인 씨가 굉장한 사람은 보이겠지만 저는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댁에서 쉬어야 되죠. 이분이 실패하시지 않았습니까? 실패.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이죠. 어떻게 이분이 만들었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두 가지를 반성한다.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박근혜를 당선시킨 것.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키고 박근혜 정권을 탄생시킨 거다. 교만하기 짝이 없죠. 하지만 그 말도 틀린 말이지만 반성은 하십시오.
스스로. 왜 아직도 김종인 씨가 이 범보수의 리더로 끌고 가야 되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전 또 투쟁을 할 것입니다. 저는 어차피 욕먹는 사람이에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의 손자죠. 빨리 돌아가시긴 했지만 그 아버님이었던 고 김재열 님도 사실은 굉장한 분이었어요. 두 분 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두 분이 다 법률가였죠. 고등 문관 시험에 패스한 굉장한 분들이에요. 근데 김종인 씨는 할아버지 밑에 큰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나요? 이 김종인 박사 이분은 이상하게 경제학을 공부했죠. 경제학. 한국 외대에서는 독일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가 된 분이죠. 근데 이분만큼 출세를 많이 한 사람을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분 이력 한번 볼까요? 일단 이력을 한번 보세요. 일단 경제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11대 12대 국회의원을 했고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정권과 함께 했어요. 시작했어요. 그리고 노태우 정권 때 장관을 했고 경제수석을 했어요. 저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종인 두 분이 회고록을 위해서 월간조선에 인터뷰하는 그 장장 어마어마하게 긴 인터뷰를 제가 다 녹취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녹취를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녹취를 듣다가 이 김종인 그 수석이 참 독특한 사람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금융실명제를 보유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금융실명제는 김영삼 대통령 때 최고의 그런 그 이력으로, 그러니까 그 성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김영삼, YS의 최고의 그런 이제 성과로 알려져 있는 금융실명제를 김종인 당시 노태우 당시의 경제수석이 자신이 반대를 했다. 그런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유를 말하는데 막상 이 금융실명제를 추진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쩐주들이 아주 패닉 상태더라. 잘못하다가 기업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자기가 이것은 현실에 아직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류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김종인 수석이 나중에는 또 한번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던 경제민주화를 입법을 주장하고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기 시작했거든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경제자유화의 반대말로 한국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자유화가 아니라 민주화라고 하면서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공정을 강조하고. 그런데 이분이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그 자본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이 제도를 반대했던 분이 나중에 경제민주화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장점은 현실적이다. 장점은 현실적이다. 이분이 지금까지도 선거판에 불려다니는 이유는 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딱 한 치 앞만 본다. 딱 한 치 앞만 본다. 두 치, 세 치 좀 길게는 보지 않는다. 전 이번에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늘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한 치 앞만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치 앞만. 마치 차명진, 김대호를 제명시키면 갑자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높아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추경으로 사람들이 돈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김대호를 자르고 차명진을 자르면 그 표가 미래통합당에 오겠습니까? 한 치 앞만 보죠. 도련님 특징이죠. 도련님들은 일반 사람들이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에 감동한다는 것을 아직 모릅니다. 저는 이 선거 기간 동안 가장 황당했던 것이
황교안 대표가 50만 원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유승민이 그것은 악성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저는 그 말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야, 이 코로나 전국을 완전 전시로 보고 대책을 세우는 이 정권하고 다르게 지금 당대표를 또 종로에서 치열하게 선거전을 하고 있는 당대표를 등을 칼을 꼽습니다. 종로에서 제발 져줘라. 그러면 내가 이제 부상하겠다. 그런 의지를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제가 지금 그분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또 예전에 한나라당 비대위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비대위도 하고 지금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장 비대위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뭐 3번, 4번 하시고 뭐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늘 한 치 앞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은 외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은 범좌익 팬데믹, 범좌익 감염병 현상 때문에 너무나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를 꺼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완전히 이 현실 한복판에서 아웃됐다고 보십니까? 전 지금부터 이것은 이번 선거가 남긴 가장 큰 빅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해 차이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제 방식의 어떤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마지막으로 끝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황교안 대표가 그 지난 11월에 그 단식을 감행을 할 때 제가 이분이 당 내에서 리더십 위기가 왔구나 이렇게 감지하고 성명을 내고 지지를 했습니다. 워낙에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당대표가 될 때 저는 황교안 대표는 물론 김무성이나 나경원이나 이쪽 그 내각제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예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이렇게 기용을 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그 성향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그런 그 내각제 세력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분이 태극기 세력의 목소리를 좀 담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단독으로 안 되면은 김진태, 황교안 연합으로 범태극기 세력을 좀 대표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실제로 자기 자신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고 이 현실 정치 한복판에 뛰어든 것을 제가 사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감지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지했는지 그것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작년 2월에 이분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4월쯤에 이분이 직접 연락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중앙연수원에 교수로 와달라고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정치권에 기웃거린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일단 그 황교안 대표가 그 내각제 세력에게 완전히 그 끌려가기 전에 좀 이분을 어떤 방식으로든 그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수락을 하고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에 그 임명장을 일단 받았어요. 물론 제가 도와드리지는 못했고 강의도 못했지만 일단 제가 거절을 하지 않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이 사진은 그 임명장을 받는 사진인데 잠깐만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 2019년 4월 24일 여의도에 있는 그 한 식당에서 있었던 행사에 제가 갔었고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알려드리냐면 그때 당시에 아무런 기자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에. 너무 이상해서 제가 이건 이상하다. 이건 분명히 기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기자가 없구나 생각해서 제가 긴급하게 그분이 연설을 하는 것을 녹음을 했거든요. 잘 안 들리지만 제가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중앙연수원 그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중앙연수원 그 교수 임용을 하는 날 제가 녹음한 그 내용을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안 들리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조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강원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루기 위한 정당으로서는 젊은 인재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이번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들에 대한 재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중요한 하나의 가사는 우리가 좋은 인재가 되고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정말 아쉬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챙겼던 분이 중앙연수원입니다. 원장님 잘 모셨죠? 그 교수님, 교수들도 보니까 정말 굉장히 자유한국당의 중앙연수원 교수요원이 아니고 글로벌 교수요원이 다 얘기했더라고요. 국제 어느 교육기관에 모셔도 다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야당의 중앙연수원에서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정말 힘든 결단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지 않도록 저희 사회는 사업하고 중앙연수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해서 정말 이 좋은 나라, 사랑스러운 나라 만들어가는데 네, 김병장, 박성현, 이 사람을 중앙연수원 교수로 임명함.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가 잘 안 들렸죠? 제가 이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제가 기록을 한 거거든요. 이 짧은 연설 끝에 나오는 이 백모 박성현 선생님, 지금 이날 교수진으로 초빙 받은 분들의 몇몇은 제가 거의 다 아는 분들이었고요. 그 중에 이제 이번에 비례로 가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거의 30분 정도 계셨어요. 그 중에는 뭐 지금 이승만 학당의 이용 교수님도 계셨고, 우리 백모 선생님, 박성현 선생님도 계셨고, 뭐 강교영 교수님도 계시고, 여러분이 얘기하면 뭐 이충근 박사님이나 다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그날 너무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그날 만났던 분들 30명 정도의 중앙연수원 교수진이 정종섭 의원이 이렇게 모으신 분들 같아요. 그 연수원장이 정종섭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연수원 조직을 위해서 연수원장을 워낙은 김세연 의원이 맡으려고 애를 썼는데 긴급하게 당대표가 되자마자 정종섭 의원으로 바꾸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황 대표님이.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은 연구소는 김세연 씨가 갖고 갔다.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사실 정당이라는 것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맡은 분들이 뭐 이용훈 교수님뿐만 아니라 이충근 박사뿐만 아니라 뭐 백모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우파 완전히 싱크탱크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죠. 그때 여성은 이제 저 포함해서 3분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번에 비례대표가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 면면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분들을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용납을 하겠냐? 용납을 하겠냐? 잠깐은 하겠지만 끝까지 용납을 하겠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모두 소위 말하는 범태극기 세력의 교수들이에요.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중도들은 이 사람들을 극으로 몰거든요. 저는 최대집 의협 회장 같은 탁월한 사람들을 지금 이 미래통합당이 극으로 밀어서 극으로 보고 비례 의석을 안 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은 탄핵 컴플렉스 때문에 이 탄핵을 반대했던
수많은 그 1급 지식인들을 모두 극우로 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세력은 다 극우예요. 김일성도 괜찮아, 뭐 김일성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도, 합리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이런 태도로 대통령 선거까지 가겠다. 여러분 집니다. 반드시 집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런 엉터리 같은 태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범내각제 세력과 그리고 주사파 세력, 또 하나는 문재인 정권, 이 세 가지 적을 모두 다룬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위 중도와 소위 종북 세력은 이 지도 세계로 비교를 하면 답이 나옵니다.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 중도가 아니라 이것은 종북, 또는 이번에 뭐 민중당 같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형. 반역자들이 많죠. B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정당성이 있고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도 있다. 이게 이제 B형이고 자기들 중도라고 부릅니다. 중도. 그리고 C형은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만이 정통성이 있다. 지금 북한이 아직도 국가연 하면서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C형. C형을 B들이 극우라고 부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A와 B는 같습니다. 범주사파 세력이에요. 여러분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예전에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예전 강의를 보면 너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현대사 인식의 전쟁 딱 보십시오. 3.1운동, 4.3 제주, 8.15 광복, 8.15 건국, 6.25 전쟁, 그 다음에 광주 5.18 이걸 놓고 의견을 딱 나눴을 때요. 지금 우파2라고 제가 쓴 우리 같은 사람만 4.3은 건국을 방해하는 남노당에 대항한 대한민국 세력의 전쟁 이렇게 보고 있고 8.15 건국은 정말 위대한 각 개인이 기본권을 갖는 위대한 헌법으로 탄생된 진짜 우리나라. 그 전에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지만 옛 나라. 진짜 새 나라 우리나라는 8월 15일에 탄생했다. 그 전에 1919년 4월에 있었던 임시정부는 이날을 위한 일종의 착공식이었다. 이날은 준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우파2. 그리고 6.25 전쟁은 북한이 도발한 민족의 대비극. 그리고 5.18은 민주화 운동이라는 점도 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는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미제. 그래서 더 알아봐야 되는 것이다. 신화되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우파2입니다. 이 우파2를 소위 미래통합당의 중도가 다 극우로 봅니다. 극우. 저는 이번에 선거가 완전히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우파1과 우파2가 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우파1이라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NL과 지금 하나가 됐는데요. NL, 소위 뭐 반전향, 뭐 전향주사파, 하태경, 류죠. 이 사람들하고 의견이 똑같습니다. 중도라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은 우파가 아니죠. 유사 우파죠. 이번에 전현 차명진 제명은 우파2 제명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파2 제명. 우파1과 우파2의 싸움은 요즘에 일어나는 사건이 절대로 아닙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 지금 8순위 되신 이 분이 뭐 얼마나 잘하길래 아직도 미래통합당을 좌지우지하느냐. 70년이 넘은 세력이죠. 사실 김종인 박사는 사실은 그 김병로 전북 순창 출신의 김병로 전 대법원장의 손자인데 세력으로 보면 이 울산 김씨 전북 명가 중에 하나죠. 인촌 김성수 지금 동아일보 가문입니다. 김병로 그리고 그 아버님이 제자 열자니까
동아일보 가문과 일단 뭐 학렬도 같다는 걸 아실 텐데 인촌 김성수 가문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에 기여를 했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갈등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갈등. 그 갈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로 표현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각제 세력과 대통령제 관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헌법 3조에 대한 갈등입니다. 헌법 3조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유통일 조항입니다. 헌법 3조, 우리나라 영토를 압록강 두만강으로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압록강 두만강도 수복이 돼야 되는 땅이다라는 것이 헌법 3조의 비밀인데요. 자유통일이죠. 이것은 자유통일. 그런데 내각제 세력이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뭐 언젠가는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심각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거의 뭐 현상유지 세력인데 이 내각제 세력이 대한민국 헌법을 만들 때 대한민국은 무조건 내각제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초대 헌법이 1948년 헌법이 처음에는 내각제였거든요. 모든 기초의원이 모두 내각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데모를 했죠. 그래서 하루 만에 바뀌어버렸어요. 나는 내각제를 유지하면 의원 내각제 초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헌법으로 채택이 되면 취임하지 않고 민간에 남아서 반내각제 국민운동을 하겠다. 7월 17일에 재헌절인데 재헌을 하는데 6월 21일 그 한 달도 안 돼서 엎었죠. 이렇게 데모를 하니까 그 당시에 동아일보 기자였던 분이 이 초안을 들고 인촌 김성수 집으로 갑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승만 대통령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헌헌법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각제적인 성격을 많이 담고 있는 대통령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탄핵이 된 이유도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내각제 성격이 많기 때문에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있는 탄핵제도는 미국 탄핵제도하고 다릅니다. 미국은 탄핵제도가 대통령을 중간 평가한다거나 그런 제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한국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힘을 합해서 뭐 대수롭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탄핵을 시킬 수 있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단 국회가 탄핵을 하자 이렇게 의결을 하면은 대통령 그날부로 직무가 정지돼요. 미국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한국만 갖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김종인 할아버지 대법원장 김병로 대법원장도 그렇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기본적으로 내각제 세력이라고 봅니다. 그 갈등이 70년이 넘게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내각제 개헌이 맞습니까? 지난번에도 나경원 의원도 원포인트 개헌이 좋다. 김무성 뭐 늘 그렇게 얘기해요. 김무성 의원은 지금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죠. 전 지난번에 그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강제로 북송이 될 때 말입니다. 와, 김무성 의원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거든요. 한번 뭐 듣고 싶진 않다.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당당하게 이 사람들이 워낙 흉측한 일을 했기 때문에 추방했다. 이래 왜 이야기를 못했어요? 외통위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런 분열을 자꾸 일으키냐 이 말입니다. 나는 잘 보냈다고 생각해요. 이런 흉측한 놈들 대한민국 국민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런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그 사람들이 처벌받을 수 있나 법리를 따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체도 없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미 인멸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굉장히 저는 의문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의 발언이 정확하게 헌법 3조 위반입니다. 헌법 3조 위반. 헌법 3조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분들 몰라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만계와 비이승만계, 한민당계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헌법 3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영토를 압록강, 두만강까지 하고 그 섬들, 부속 도서까지 하는 이 조항인데 바로 이 자유통일의 꿈과 그리고 대통령제 이것과 그것이 아닌 내각제와 그리고 북한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현상유지파. 저는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도 사실은 이번에 내각제와 현상유지파가 대통령제와 이승만파를 탄핵에 대한 그 컴플렉스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이콧 하려고 아주 목숨을 걸었던 그런 공천, 그런 선거전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해석을 받아들일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서수거든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VOA는 아직은 3,000명 정도가 독자일 거다, 오디언스일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만 언젠가 제 얘기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별로 안 틀렸는데 별로 인기가 없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말했고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될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트럼프하고 만나봤자 싱가포르에서 만나봤자 김정은은 아무것도 못 갖고 갈 거다 말했고 지소미아는 절대 파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거의 모든 사안에서 정확한 의견을 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이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탄핵은 70년 이상 대한민국 건국을 했던 그 세력의 두 세력의 갈등이 표현된 거다. 김무성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이승만계예요. 이승만 대통령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김영주 씨인데 저는 왜 김무성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적인 탄압을 했는지 지금도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지금도 김무성 씨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내각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요. 김종인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꿈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는 대통령 후보는 저는 유승민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각제가 좋습니까? 내각제의 장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미국 정도가 진짜 대통령제를 하는데 미국은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가 사실 전쟁 때문이죠, 전쟁. 전쟁을 긴급하게 해야 될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경제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제의 이점이 많습니다. 대신 대통령이 다른 부문에도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은 좀 이러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통령제, 그 내각제. 내각제의 뭐 정말 압도적인 이 권력자 입장에서의 장점은 합법적으로 권력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어떤 부분에서 너무 센 권력을 갖기 때문에 임기를 제한을 하거든요. 한국은 뭐 단임밖에 못하죠. 사실 미국도 연임밖에 못하거든요. 미국도 1951년에 아예 헌법을 개정을, 미국은 헌법을 잘 개정하지 않는 나라인데 1951년에 수정헌법을 25조를 통해서 이제 임기 2번 이상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3번 이렇게 못한다, 2번밖에 못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만큼 미국조차도 임기를 제한을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대통령이 계속 임기를 연장한다는 것은 뭐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 이 내각제 세력이 늘 내각제를 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각제는 어떤 면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권력을 계속 연장을 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좀 그런 양상이 있는데 그렇지만 일본은 사실은 그 자민당 내에 몇 개의 계파들이 사실은 정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몇 개의 정당이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당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지금 현 정권이 내각제에서 계속해서 그 총선을 통해서 권력을 연장한다. 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아직까지는 대통령제와 임기를 상당히 제한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김무성 씨나 유승민 씨하고 의견이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면에서는 원포인트 내각제 개헌에 반대합니다. 언제나 이 위험이 있고 이번 총선의 결과를 봤을 때는 내각제 개헌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안철수계가 거의 몰락을 했거든요. 안철수계는 거의 당선이 안 됐습니다. 그 김근식, 김수민 이런 안철수계가 다 낙선을 했기 때문에 특히 내각제 개헌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되게 좀 심각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진짜 이 좌익 팬데믹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줄여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좌익 팬데믹 시대에 들어왔어요. 제가 두 나라 얘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나라 얘기. 한 나라 설명을 드릴 테니 여러분 이 나라가 어딘지 한번 맞춰보세요. 중남미에 두 개의 나라가 있다. 하나는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다. 어느 국가보다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 모든 국민에게 무료 의료 혜택과 고등교육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 언론은 자유롭고 정치는 투명하다. 야당은 선거에서 격렬하게 싸울 수 있고 평화로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다른 중남미 국가와 다르게 군부 독재를 따라가지 않았다. 미국과의 동맹과 무역, 투자 관계로 인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중남미 본사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다. 남미에서 최고의 사회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부패와 불공정이 있는 개발도상국임에는 이견이 없지만 다른 후진국과 무엇을 비교해봐도 앞서 있다. 이 나라 하나 있고 다른 나라는 이렇습니다. 중남미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이고 가장 새롭게 독재 정권이 들어선 곳이고 학교는 학생이 줄어들어 텅 비어 있고 수십 년간 이루어진 투자 부족과 부패, 말라리아와 홍역과 같은 질병 창궐로 의료 체계는 무너져 버렸다. 극소수의 엘리트 계층만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다. 세계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중남미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배출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수백만이 나라를 떠났다. 부정선거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소수의 언론마저도 탄압을 우려해서 정부 측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여러분 어느 나라입니까? 2018년 말에 이 국가의 경제력은 5년 전과 비교해서 절반 수준이다. 코카인 밀수의 허버다. 정치 엘리트층의 핵심 인사들이 마약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기소를 당하기도 했다. 물가는 25일마다 2배로 뜬다. 물가 상승률이 1000만%로 예상된다. 올해. 주요 공항에서도 사람이 없다. 일부 항공사가 소수의 승객만을 태운 채 이 공항을 찾는다. 앞 나라는 1970년대의 베네수엘라, 뒷 나라는 지금의 베네수엘라. 미국의 외교 잡지 포린 어페어즈에 실린 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국가적 자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나라가 후퇴할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렇게 괜찮았던 나라가 이렇게 지옥으로 바뀐 원인은 이 네 사람이 보여줍니다. 이 네 사람. 여러분 이 네 사람, 이 아저씨들 네 사람 다 잘 알고 있습니까? 한번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나왔죠? 이 첫 번째 사진은 카스트로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세 번째는 차베스, 네 번째는 문재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실패하면 우리나라가 실패하는 것이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사진을 이 매체에서 이렇게 냈지만 월간조선에서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길 기도합니다. 베네수엘라가 1970년대에 그렇게 괜찮은 나라가 지금의 나라로 바뀐 것은 이 피델 카스트로라는 쿠바 공산주의자 때문입니다. 지금도 쿠바에서 파견한 거의 10만에 가까운 요원들이 베네수엘라를 장악하고 있다.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주식시장이 없는 진짜 공산주의 국가 쿠바. 쿠바 카스트로에게 환대를 받고 지도를 받은 차베스와 그의 제자인 마두로가
지금의 지옥과 같은 베네수엘라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막아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대통령 선거 국면입니다. 미래통합당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진 한 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상태를 보여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정권이 사회주의는 아니다, 공산주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좌익우익 할 때 크게 봐서는 내 좌가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뿌리엔 유물론이 있고, 그리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김일성 맞췄던 그들이 특히 약간 성공 모델로 말하는 것은 중국과 베트남의 개혁개방이에요. 그래서 뿌리까지 바뀌었나? 이게 항상 지금 고민이거든요. 범우파의 핵심은 아담 스미스와 같은, 하이에크와 같은 그런 인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고전 인문주의에 입각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 안에도 좌가 있고 우로 나뉘죠. 그래서 늘 좌우가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좌우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안에서 좌우가 어떻게 같은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표를 보시면 지금 현 정권이 자신들이 뭐 사회적이다, 사회민주주의, 사회자본주의, 사회보수주의라는 말 쓰더라고요. 라고 쓰면서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와 신자유주의와 조금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안에 있죠. 지금 이번에 법을 마음대로 바꿔서 거의 사회주의로 갈까, 공산주의로 갈까, 사람들이 막 걱정을 합니다. 감시를 해야겠죠. 대통령 선거 국면에 들어온 이상 이 정권도 그렇게 쉽게는 못할 거다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 정권이 들어오자마자 뭐 자유를 삭제한다든지 탈원전을 감행한다든지 뭐 북한과 종전선언을 한다든지 평화협정을 한다든지 너무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 정권이 이제 180석을 갖고 무슨 짓을 할까? 여러분, 걱정 안 되십니까? 전 걱정됩니다.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인상적인 학자의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규정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communism and socialism 이렇게 되어 있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차이가 없어. 단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달성해 나갈 때 궁극적인 수단이 무엇인가? 공산주의는 폭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사회주의는 선거로 만든다. 하지만 그 차이라는 것은 단지 살인이냐 자살이냐 그것밖에 없다. 선거로 자살하느냐 아니면 폭력에 의해서 살해당하느냐, 결국은 죽음이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것보다 더 분명한 규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지금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다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이번에 180석을 달성한 이 정권은 이제부터 그 엄청난 국채, 코로나 추경,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고 있는 이 돈들, 그 결과가 기업 도산이 안 되도록, 국가 채무 불이행이 안 되도록 이제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경멸에 맞지 않는 박근혜, 이명박 두 분 잘했어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 2008년의 위기를 정말 멋지게 잘 넘긴 분이에요. 지금 통화 수압 받아서 바로 써버린다? 아, 참 심각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더 소리 소문 없이 살림 잘해서 돈 많이 남겼어요. 지금 돈들이 형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감염병이지만은 이 좌익도 감염병이에요. 당장 내일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전화를 걸어본 많은 분들이 내 자식 세대가 어떻게 될까, 내 손주 세대가 어떻게 될까 계속 그런 말을 합니다. 평생 일해서 자식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또 손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그렇게 전전긍긍 돈 벌어서 다 남 좋은 일을 시킨 분들이 왜 아직도 그렇게 걱정을 하시나 걱정이 됩니다. 그 자식 손주들이 꼰대라고 부르고 뭐 틀딱이라고 부르고 늙은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반만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근대화의 혁명가들 이분들은 지금도 자식 걱정, 손주 걱정에 전전긍긍입니다. 제가 한 전직 대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 180석 정말 갈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정말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 자식 손주들이 만약 철이 안 들어서 그렇다면 철들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책임을 질 것입니다.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거 결과를 저는 좋게 보면 내각제 개헌의 위험이 좀 사라졌다. 나쁘게 보면 정말 사회주의, 공산주의 입법까지 마음대로 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안심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권은 등장하자마자 우리나라 헌법의 핵심인 사조를 없애려고 했어요. 사조 없어지면 국가보안법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탈원전을 감행했고 평화협정을 시도했어요. 다 실패했죠. 지소미아 파기를 통해서 한미일 협력을 파괴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죠. 조금 배운 것이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여전히 살아있고 한미동맹이 살아있으면 많이 상처 입었지만 완전히 죽지 않았다면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 미래통합당 소위 중도들, 소위 개혁 보수들이 이번에 황교안 대표를 거의 납치해서, 납치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황 대표님이 지난 4월에 조직을 탄탄하게 해서 조직과 당직자들도 새로 교육을 시켜서 진정한 자유우파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는데 작년 11월에 벌써 이 내각제 세력들이 올가매었고요. 그래서 단식으로 한번 위기를 맞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천 때 종로에 나가면 이기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사지로 보냈어요. 공천위원장이 합법적으로 김문수 씨가 되었는데 갑자기 밀고 들어왔어요. 저는 김세연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뒤에 누가 있는지 다 보였어요. 그리고 결국 황교안 대표는 낙선했고 당대표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로서는 모두 다 졌어요. 태극기 세력을 대표했던 김진태, 민경욱, 그분들은 이 통합 라운드에서 쉬쉬하고 조용하고 탄핵을 꺼내면 통합이 무너질까 봐 쉬쉬하고 조용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감히 제가 제안을 합니다. 승리하는 길은 매 순간에 성실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위 보수는 진정한 이승만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건국의 비밀을 아는 성견자적인 사람들, 그리고 형식적인 민주주의에 집착하며 내각제에 지금도 목을 매는 재앙적 대통령제 운운하는 내각제 현상 유지파 싸우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동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내각제파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승민 정도가 되는 것을 보수의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승민은 탄핵 때 이미 우리나라에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3년 동안 3년 이상을 저렇게 감옥에 넣어둡니까? 그 아버지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한 푼 먹었습니까? 저는 한국 사람들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형식 논리, 한 치 앞만 보면서 자기밖에 모르는, 늘 받는 것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성장되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까지 다 꺾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베네수엘라, 지금도 석유 캐서 쿠바에 바치고 있습니다. 쿠바에서 정권 유지하는 아이디어 받아와서 이 엉망이 된 베네수엘라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잡이죠?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모든 정책을 다 돌이키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오른 대한민국을 건실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전선동은 그만하세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200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그분들은 사람 아닙니까? 애도하십시오. 아시아에서 꼴찌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익 팬데믹 시대에 대처하는 법, 지금은 전쟁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외과 수술을 하는 시기입니다. 어차피 편안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더 많이 깨어 일으키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평화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이 탄핵 주도파, 미래통합파에 대해서 화가 나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식하다, 비합리적이다, 욕질을 하는데 저는 그 100만이 깨어있는 100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00만이 다시 깃발을 들고 좋은 대통령을 뽑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나라를 구하는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심기일전하시고 스스로 힘을 내어서 다시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